수주잔고 30조라면서 왜 무너진다는 거냐? 여러분, 정확히 그 숫자 안에 함정이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1년 매출의 5배가 넘는 30조 수주잔고, 신용등급은 AA 로 올라갔고 차입금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화려한 숫자판 뒤에서 폴란드 K2 2차 계약은 1년 가까이 지연됐고 64대 중 61대가 한국이 아니라 폴란드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30조의 행방을 지금부터 한 줄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4월 기준 현대로템이 작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성적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출 5조 8,390억 원, 전년보다 33.4% 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숫자는 그 뒤에 따라옵니다. 영업이익 1조 56억 원, 1년 만에 무려 120.3%가 뛰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한국 방산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점프죠. 쉽게 말하면요, 이 회사는 1만 원짜리 김밥을 팔면 1,700원이 남는 회사가 된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매출의 약 17%, 일반 제조업에서는 보기 드문 수익 구조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더 화려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수주잔고 29조 7,735억 원, 1년 만에 58.7%가 불어났습니다. 회사 1년 매출의 약 5.1배, 다시 말해 5년치 일감이 미리 약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사로 치면 올해 영업팀이 5해 동안 일할 거리를 한꺼번에 받아온 셈이에요. 30조라는 숫자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재무 체력은 더 단단합니다. 차입금이 1,099억 원인데 현금성 자산이 9,084억 원, 빚보다 통장 잔고가 약 8배 많은 사실상 무차입 회사입니다. 신용등급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은행이 매기는 회사 성적표가 웃은 생줄로 들어선 셈이죠. 여기에 이용배 대표는 2025년 12월 3연임까지 확정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K방산의 챔피언 스코어가 한 줄도 빠짐없이 다 갖춰진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화려한 점수표를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매출과 일감을 구분하는 한 줄의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신 그 30조라는 숫자, 정확히 말하면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아닙니다. 회계 용어로는 이걸 수주잔고, 영어로 백루그라고 부릅니다. 받기로 한 약속이지 받은 돈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친구가 내가 5년 동안 매달 빌려줄게 라고 적어준 메모지를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메모지가 30조어치라고 해서 오늘 밤 통장에 30조가 찍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매출 인식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영어로는 Revenue Recognition. 일감을 따냈다고 한꺼번에 매출을 잡는 게 아니라 공장이 실제로 돌아가고 물건이 인도되는 만큼만 한 조각씩 매출로 인정해주는 규칙입니다. 특히 현대로템처럼 전차나 열차를 만드는 회사는 진행률 기준, POC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매출을 나눠 잡습니다. 공정이 30% 진행되면 30%만, 50% 끝나면 50%만 매출에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30조 수주잔고는 길게는 5년에서 10년에 걸쳐 분할로 들어오는 영수증 묶음입니다. 그것도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 현지 공장에서 얼마나 만드느냐에 따라 실제 회수 금액이 출렁입니다. 그러면 이 30조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가장 큰 조각이 폴란드 K2 전차 계약입니다. 여기에 우즈베키스탄 고속열차, 호주 전동차, 모로코 2층 전동차 약 2조 2천억이 붙고요. 국내에서는 GTX-B 5,922억, 배만 타이중 4,249억, 대장홍대선 1조 3천억까지 차곡차곡 쌓여서 30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매출의 약 5.1배짜리 약속들이 한 줄로 줄을 서 있는 셈이죠. 이 약속의 가장 큰 조각이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 약속이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의 30조라는 약속 중에서 가장 큰 조각이 폴란드 K2 전차 계약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폴란드 약속이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따라가 보면 약속의 모양이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시작은 2022년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2 전차 1차 계약을 체결했고 곧이어 2차 계약을 따내는 것이 다음 단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예상한 2차 계약의 체결 시점은 2024년 4월이었습니다. 발주서에 잉크가 막 마르기 시작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4월이 지나도, 여름이 지나도, 가을이 지나도 그 해가 다 지나도록 2차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차 계약 서명이 이루어진 건 2025년 7월 2일이었습니다. 처음 예정됐던 시점에서 약 1년이 늦어진 겁니다. 왜 1년이나 늦었을까요? 그 1년 동안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대로템 경영진이 3개월 이상 폴란드에 머물면서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국 본사의 임원이 한 군기 가까이 바르샤바 호텔방에서 출퇴근했다는 뜻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계약 금액은 한 번 출렁였습니다. 한때 60억 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추가 기술 이전 조건이 반영되면서 67억 달러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8조 5천억 원짜리 계약이 매듭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협상 1년 동안 흔들린 건 금액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쪽 협상 상대가 한 번 통째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차 계약은 카친스키 총리의 피스 정부 시절에 체결됐고 2차 협상이 진행되는 사이 폴란드의 정권은 투스크 총리의 중도 연정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새 정부는 비용과 재정 규율을 명분으로 협상 테이블 위의 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폴란드 부총리는 공개석상에서 더 좋은 재정 조건을 받아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회사 일로 한번 옮겨놔 보시겠습니까? 1년 전에 도장까지 찍기로 했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사장이 바뀝니다. 그러더니 우리 영업팀에 다시 연락이 와서 전 사장이랑 한 약속은 비싸 보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협상하자고 합니다. 그 1년 동안 여러분 회사가 본 손해는 단순히 늦어진 매출만이 아닐 겁니다. 그 사이에 이미 들어간 출장비, 인건비, 그리고 무엇보다 그 1년이라는 시간 자체였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연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누가 K2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통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폴란드와 1년을 끌고 다시 사인을 한 8조 5천억짜리 2차 계약. 이 안에서 K2 전차 64대 중에 무려 61대가 한국 공장이 아니라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만드는 곳은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G 산하의 부마르 워뱅디라는 공장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국이 설계도와 핵심 부품을 넘기면 조립과 마무리는 폴란드 사람들이 폴란드 땅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1차 계약에서는 거의 다 한국에서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2차 계약은 64대 중에 한국에서 만드는 건 단 3대뿐입니다. 한 묶음에서 95%가 현지 생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사로 치면 100억짜리 일을 따왔는데 그중 95억은 거래처 공장에서 끝내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산업혁력, 영어로 오프셋이라고 부릅니다. 무기를 사주는 대신 우리 공장에서도 같이 만들고 기술도 일부 넘기라는 거래 조건을 말하는 거죠. 폴란드 정부는 앞으로 모든 무기 도입에 이 산업협력과 현지 생산을 핵심 조건으로 못 박았습니다. 3차 계약, 후속 사업도 같은 압박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폴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디펜스 뉴스 2025년 8월 1일 보도를 보면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서 자국 산업 보호를 사실상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사주는 대신 자국 공장 가동률, 자국 인력 고용, 자국 기술 축적을 거래 조건으로 끼워 넣는 흐름이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비로 갈수록 같은 압박을 더 자주, 더 세게 받게 되는 구조라는 의미죠. 산업협력은 영웅서사를 모릅니다. 8조 5천억짜리 일을 따냈다는 헤드라인 뒤에서 그중 절반에 가까운 부가가치가 폴란드 공장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한국이 가져오는 돈은 기술료와 일부 부품 매출, 그리고 초기 세대분 직접 매출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이 구조에서 한국이 인식하는 매출은 30조 수주잔고 표면에 적힌 숫자보다 훨씬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30조라는 숫자가 어떻게 회수되는지 직접 한 줄씩 빼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29조 7,735억이라는 수주 잔고를 한 줄씩 차감해 보겠습니다. 이 30조가 어떻게 1조 클럭이라는 한 줄로 줄어드는지 지금부터 직접 따라가 보세요. 첫 번째 차감입니다. 폴란드 K2 2차 계약 8조 5천억 중 K2PL 64대 가운데 61대가 폴란드 부마르 워뱅디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비율로 보면 약 95%가 현지 생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일감을 따낸 건 한국 회사인데 실제로 망치질을 하는 건 폴란드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본토에서 매출로 잡히는 건 기술료와 일부 부품, 핵심 모듈에 한정됩니다. 8조 5천억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 손익계산서 바깥에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셈이죠. 두 번째 차감입니다. 환율과 환차손이 빠집니다. 30조 수주 중 폴란드와 모로코, 호주 같은 해외 계약은 달러나 지워티로 갔는데 이 돈이 원화로 환산되는 시점에 환율이 출렁이면 인식액 자체가 흔들립니다. 환율은 자축 분위기를 모릅니다. 세 번째 차감입니다. 영업 외비용과 금융비용이 빠집니다. 이용배 대표 취임 후 차입금을 약 8천억 줄였다고 하지만 그동안 발생한 이자 비용은 이미 손익계산서에서 매년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차입금이 줄어든 지금도 운전자본을 굴리는 비용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네 번째 차감입니다. 법인세가 빠집니다. 영업이익에서 약 25%는 국세청 몫입니다. 1조 56억 영업이익에서 단순 환산해도 2,500억 안팎이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다섯 번째 차감입니다. R&D 재투자가 빠집니다. 35톤급 메탄 엔진 컨소시엄 사업비 490억은 2030년까지 계속 들어가야 하고 무주 항공우주 생산기지 3천억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9년간 분할로 나갑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납금입니다. 마지막 차감입니다. 진행률 인식시차가 남습니다. 수주잔고는 5년에서 10년에 걸쳐 공장이 돌아갈 때마다 한 조각씩 매출로 잡힙니다. 30조라는 숫자가 통장에 한 번에 꽂히는 게 아니라 매년 5조에서 6조 수준으로 분할 인식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본 그림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월급이 연봉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통장에 들어오는 건 한 달에 약 350만 원입니다. 4대 보험, 소득세, 국민연금이 한 줄씩 빠지고 나면 처음 사인했던 숫자에 7할 정도만 손에 쥐는 거죠. 30조 수주잔고도 똑같은 원리로 잘립니다. 폴란드 현지 생산이 한 줄, 환율이 한 줄, 금융비용이 한 줄, 법인세가 한 줄, R&D 재투자가 한 줄, 진행률 인식이 한 줄. 결국 30조라는 일감을 손에 쥐고도 매년 영업이익으로 회수되는 건 1조가 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 30조 일감을 손에 쥐고도 매년 영업이익으로 회수되는 건 1조 클럽 한 줄입니다. 사상 최고 실적이라는 박수소리 뒤에서 이 한 줄짜리 회수가 5년이고 10년이고 반복되는 거죠. 결국 30조라는 약속을 매출로 환원할 때 한국 본토 손익계산서에 떨어지는 건 1조 클럽 한 줄로 압축됩니다. 이게 채널이 늘 말하는 돈의 흐름 해부입니다. 그런데 30조의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이 끝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 글로벌 무대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숫자판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조의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간 글로벌 무대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숫자판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무주에 짓겠다는 항공우주 생산기지에 들어가는 돈이 9년에 걸쳐 3천억 원입니다. 1년으로 따지면 약 333억 원. 광역시 한 곳이 한 해에 쓰는 R&D 사업비보다도 적은 액수가 9년 동안 누적되는 구조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같은 무대에서 뛰는 글로벌 선수들의 R&D 가계부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보잉이 한 해에 쓰는 연구개발비가 약 5조 원, 영국 BAE가 약 3조 3천억 원입니다. 한국이 9년에 걸쳐 누적 3천억을 쓰는 사이 미국 스페이스X 라프터 엔진은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왔고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2020년에 이미 실전 체제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보잉이 한 해에 쓰는 연구비를 우리는 9년을 모아 쓰는데도 그 15분의 1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언더 투자라고 부릅니다. 같은 무대 선수가 1년에 쓰는 예산을 우리는 9년에 걸쳐 나눠 쓰는,
그 누적된 격차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 안에서 굴러가는 시계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우리 35톤급 메탄 엔진은 2030년에 핵심 기술 확보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발사 검증과 재사용 단계가 아니라 양산을 위한 기술을 손에 쥐는 시점이 2030년이라는 뜻이거든요. 군용 영역의 시계는 더 멀리 있습니다. 한국 하이코어 급초음속 비행체는 마하 6 연소 시험에 성공했지만 양산 시점은 전문가들이 2040년대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세대 가까이 떨어진 자리에서 출발선을 다시 그리는 셈입니다. 결국 100년 먹거리라는 표현 뒤에 숨은 절대 투자액은 글로벌 동급 경쟁사의 한 해 연구비에도 못 미치는 9년 누적 3천억이라는 숫자입니다. 자부심의 무대 위에서 우리만 모르고 있던 가계부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한국이 가진 카드는 정말 없는 걸까요? 4,098억이라는 숫자, 이 숫자의 정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을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이 드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30조 수주잔고가 있는데 몰락이라니 너무한 거 아닌가? 이 말씀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30조는 한 번에 들어오는 매출 이벤트가 아닙니다. 5년에서 10년에 걸쳐 회수 시점이 갈리고 폴란드 현지 생산 비중만큼 한국 매출 인식이 줄어들고 글로벌 R&D 격차는 매년 누적됩니다. 한 줄짜리 숫자가 아니라 여러 줄의 시간이 동시에 작동하는 함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숫자 4,098억의 정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정부가 추가로 4,098억을 쓴다는 식으로 인용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정확히 어디서 나온 건지 들여다보고는 많지 않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공모한 전북 방산혁신 클러스터 단일 사업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500억 원입니다. 국비 250억, 지방비 250억으로 절반씩 나뉩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매달 내는 세금에서 떼어진 250억이 12개 산학연 기관이 5년 동안 나눠 쓰는 R&D 예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4,098억은 무엇이냐? 이건 전북도가 인프라, R&D, 인재 양성 패키지를 모두 합산해서 발표한 추정 총액입니다. 단일 클러스터 사업비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 공모에는 인천, 경남, 구미 같은 경쟁 지자체들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전북이 무조건 가져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간표는 더 차갑습니다. 클러스터 본격 가동 목표는 2030년, 무주기지 가동은 2034년입니다. 한 세대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입니다. 250억짜리 5년 예산과 9년에 걸친 3천억 투자, 그리고 2034년이라는 가동 시점이 한 줄로 늘어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빈손인 건 아닙니다. 35톤토급 메탄 엔진은 12개 산학연이 함께 묶인 컨소시엄 체제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한 하이코어 급초음속 비행체는 마하 6 연소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2024년 5월 4천에 개청하면서 정책 컨트롤 타워도 늦게나마 자리를 잡았습니다. 분명한 단서들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댓글창에서 누군가 던진 단서 하나가 이 모든 약속의 발밑을 흔들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와 미사일 합금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스칸듐. 세계 스칸듐의 열의 9이 중국 손에 있습니다. 90% 의존입니다. 미국조차 자국 생산이 사실상 전무하고 핵심 방산 히토류 재고는 단 2달치라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중국이 15차 5개년 계획에서 히토류 수출 통제 고도화를 명시한 이상 한국 메탄 엔진과 급초음속 사업도 같은 공급망 위에 위태롭게 올라타 있는 셈입니다. 핵심 부품 한 줄이 끊기면 250억짜리 5년 예산도 3천억짜리 9년 투자도 멈춰설 수 있습니다. 이래도 30조의 자축이 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좌표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현대로템의 30조 수주잔고는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5년에서 10년에 걸친 분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가장 큰 조각은 폴란드 공장 안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폴란드 3차 계약이 추진된다면 산업협력과 현지 생산 비중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시간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급초음속 양산 격차는 향후 5년간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주기지가 2034년 본격 가동에 도달할 무렵 인재가 모이지 못하고 핵심 광물이 막히면 화려한 점수표 뒤에 변수들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챔피언 스코어가 함정으로 뒤집히는 그 1년의 그림이 다음 1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 매출 인식과 수주잔고는 다른 숫자라는 시야를 갖춰야 합니다. 둘째, 글로벌 동급 경쟁사의 R&D 절대 규모와 인재 인프라의 정책적 재배분이 필요합니다. 셋째, 스칸듐 같은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유 중이거나 들어본 회사 중에 30조 수주잔고처럼 화려한 숫자만 보고 있는 종목이 있나요? 댓글로 그 회사 이름과 그 숫자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같은 방식으로 한 줄씩 차감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2와 한 묶음으로 회자되는 또 다른 K방산 챔피언 K9 자주포의 폴란드 약속이 어떻게 풀리고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